네, 이번 순서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부동산 경제 언박싱입니다.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저희가 항상 소장님 오시면 가장 처음에 드리는 질문이 주간 동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돼요. 이거 지금 태형건설. 네네. 그래요. 이거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지금 어제 이제 워크아웃 신청했는데 네. 이거 일단 어디서부터 저희가 알아야 될까요? 일단 이게 연말인데요. 연말부터 좀 우울한 소식도 네.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태양건설이 이제 시공순위 16위 중견기업입니다. 16위면 굉장히 큰 업체죠. 그렇죠. 큰 업체인데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연말은 지나가고 2024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 생각보다도 좀 더 빨리 이렇게 오픈이 된 것 같고요. 이게 거의 10년 만입니다. 우리 10년 전에 대형 건설사들, 대우건설하고요, 쌍용건설이 이제 워크아웃 신청을 했는데 예.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의 발목이 잡힌 것 같고요. 아마 금액을 들어보면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지금 태형건설이 순수 부동산 PF 잔액이 3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감이 오지 않는데요. 조 단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1군 대형 건설사도 아니고 3조 단위로 갔다는 게 일단 충격적이고요. 이달 말까지 갚아야 되는 PF 채무가 3,956억입니다. 이거 못 막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못 막죠. 4천억을 지금 상황에서 막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죠.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태형건설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어떻게 버티고 연장이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연장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 신청을 했고요. 이제 공은 채권단하고 정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대시양으로 유명하잖아요. 대시양이죠. 태양건설이 네. 1980년대에 창업을 해서 맞습니다. 일기 신도시에도 참여한 기업이 우리나라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잖아요. 대표 건설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태형 그러면 잘 모르는데 아마 대시양 그러면 아마 많은 그쵸. 분들이 알 수도 있고요. 1기 신도시도 그렇고 2기 신도시에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잘 나가던 기업이었고요. 그래서 시공 순위 16이면 아마 굉장히 높은 순위, 대기업이 아닌 이상 굉장히 높은 순위인데 네. 결국에는 부동산 침체에 발목이 잡혔고 지금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성수동에 그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이 아마 거기서 결정적인 좀 역할을 좀 문제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어떤 걸 하려고 했던 걸까요? 이게 우리 아마 2019년, 2020년, 2021년에 우리는 아파트만 자꾸 보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때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 지식산업센터,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는 오피스 시장입니다. 예. 아마 어마어마한 열기였고요. 뭐 분양만 하면 그냥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태형건설에서도 성수에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했어요. 지금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대시양 플렉스 생각공장이라고 2020년에 입주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굉장한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거기에 탄력을 받아서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땅이 굉장히 큽니다. 3만 제곱미터 정도, 3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제 노후 공장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시행 지분을 태형건설이 30%를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이게 왜 PF 문제가 되냐면 건설사들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시행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건물주, 그냥 땅을 사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고요. 시공사는 공사를 하는 그렇죠. 업체인데 왜 이 시공사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책임 준공을 해야 되고요. 보증을 써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공사, 공사는 건설사가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을 서주는데 시행사들은 자금력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행사가 부도를 나거나 나는 못하겠어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사를 하는 시공사가 모든 걸 책임을 지고 떠나야 되는데 지금 태형건설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땅을 살 때 브릿지론이라는 걸 일으키는데요. 한 480억 정도 되는데 태형건설이 떠안았죠. 480억 중에 갚고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00억 정도 되고요. 요거 하나면 괜찮은데 지금 벌려놓은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60개 정도 태형건설이 지금 PF가 되어 있는 게 60개 정도 사업장이 되고요. 그중에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브릿지론은 땅을 살 때 빌리는 돈입니다. 그 중간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18개. 그리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본 PF가 42개 정도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요게 한 개 400억 정도라면 뭐 어떻게든 뭐 있는 지분을 팔아서라도 했는데 되겠는데 개수 너무 이게 많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60개 사업장에 3조가 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당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크아웃을 이제 네. 신청한 건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워크다 하게 되면은요 아마 1월 11일로 아마 될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채권단
이제 하겠죠. 물론 정부 입김도 작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받아지게 되면 뭐 채무 연장, 뭐 부채 탕감 정도는 해주는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아마 고강도 구조조정안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태형건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공중파죠. SBS 최대 주주기 자산 매각을 때문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열사들. 그러면 결국에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태형그룹 자체는 아마 굉장한 위기, 존폐 위기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이게 태형건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전체적인 건설업계 문제이고 이게 경제가 한 축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란 말이죠. 네네. 정부가 이제 대응을 많이 내놨는데 사실 뭐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고 예상했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실제 좀 안심을 좀 시키려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아이고 큰일이야. 아이고 큰일 그렇게- 났어라고 그렇게 하면 말할 진짜 수는 없죠. 큰일이잖아요. 네. 국가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정부는 절대 그런 말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IMF 외환 위기도 오기 전만 하더라도 괜찮다고 괜찮다고 했잖아요. 했죠. 그래서 정부는 일단 괜찮다고 하는데 일단 뭐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뭐냐면 태형건설만의 문제다라고 이제 정부는 일단 그쵸. 선을 긋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3조 아까 제가 3조 2천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채 비율이 478% 정도 됩니다. 이게 35위 시공 능력 35위 건설사 중에서 가장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태형건설이 좀 문제야. 다른 건설사들은 아직은 괜찮아라고 정부는 선을 긋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태형건설이 부채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매를 맞고 가장 먼저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을 했지만 다른 건설사들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이게 왜 그렇지 않냐면 예. PF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금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PF 금리가 10%가 넘거든요. 3조를 빌렸는데 PF 금리가 10%면 1년에 이자만 3천억이 3천억이 나가는데 나가는 거죠. 3천억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진짜 대기업 몇 개 빼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버틸 수 없는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잘 돼야 돼요. 분양 사업이라고 하는데 2021년까지는 땅 짓고 헤엄치기잖아요. 그냥 분양만 하면 완판이 완판이지. 되니까 이런 걱정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60개 사업장까지 벌릴 수가 있었던 게 하기만 하면 돈을 버니까 성수동도 땅값도 2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좋은데 이게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고금리 상황에서 청약시장, 분양시장 분위기도 급격히 위축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위기가 온 거고요.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2021년 아마 하반기였죠.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2년 동안 태형만 문제겠습니까? 다른 건설사들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한번 보면 현대건설은 8조입니다. PF. 제일 많은 거예요. 네네. PF 보증 금액이 현대건설은 8조 2천억이고요. 물론 현대그룹이니까 버티기는 하겠지만 네. 8조 2천억이고 롯데는 5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태형건설이 3조 5천억이고요. GS가 3조 1천억 원,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2조 3천억인데 태형이 대기업이 아니고 대기업 그룹이 아니니까 워크아웃이 된 거고요. 나머지 건설사들도 사실은 대기업 그룹이 없었다면 계열사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면 못 버티는 상황인데 대기업들은 버티고 있고요. 그럼 대기업이 아닌 다른 중견이나 중소건설사들은 지금 그렇죠. 숨이 진짜 넘어갈 정도로 왜냐하면 1년 버티고 2년 버텼는데요. 이제 2024년이잖아요. 예. 2024년에 금리가 내려갈까요? 내려가더라도 얼마나 빨리? 또 분양 시장은 얼마나 좋아질까요? 보장할 수가 우리가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2024년에는 태형건설이 스타트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건설사들도 버티고 버티다가 아마 못 버티는 한 해가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뭐 끝나면 또 다행인데 이게 금융권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금융이죠. 돈은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금융권에서 빌려주게 되는데 134조고요. 건설사들이 시공 지금 상반기에 문제가 되는 게 30조 원 정도 되는데 당장 갚아야 될 돈 상반기에 채권 도래하는 게 한 12조 정도 되고요. 예. 그런 돈이 결국에는 이제 금융권에서 나오는데 금융권 중에서 이제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 1금융권 빼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빼고 나머지 보험사, 증권사들은 다 PF 가지고 땅 짓고 헤엄치기를 아니 했기 한때는 때문에 PF가 거의 뭐 황금알을 돈 낳는 나오는 거위였죠. 구멍이었어요. 거기가. 맞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급이었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 그냥 일반 기업에 돈 빌려주는 것보다 PF를 해주게 되면 그래요. 금리는 높은데 사업은 그냥 완판이 되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부실 책임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에는 금융권으로 가겠죠. 부실 채권을 회수를 하려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매각이 됩니까? 그렇죠. 그 땅이나 그 사업장을 인수할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팔리지도 않습니다.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은행권 또 부실로 연결되고요. 정부는 이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경제 위기가 오기 때문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2024년에는 말은 괜찮아. 태형건설만의 문제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마 굉장한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또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어떤 대책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뭐 채권 연장해주게 되고요.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 지원해줄 수밖에 없어요.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년 4월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선 전에 아마 총선 전에는 그냥 연장과 자금 지원 정도로 그냥 생명 연장을 좀 시켜줄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지배적인 시각이 총선을 지나고 수술이 불가피하다. 살아남을 기업과 도저히 안 되는 기업을 구분해서 안 되는 기업이라면 아마 워크아웃이나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총선 지나면 아마 워크아웃이 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분양을 받은 분들은 또 상당히 불안하죠.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데 태형건설 사례를 잠깐 보면 일단 그 주거 아파트죠. 주거가 25개 사업장 정도가 되는데 네. 요거는 그대로 분양 보증 이행이 됩니다. 허그에 분양 보증을 받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사업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마음고생 그리고 대출이자 정도는 좀 손실을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무이자를 해줬는데 이렇게 워크아웃이 되면 이자는 그 계약자가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실이 발생하지만 내가 내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사업장들 비주거가 17개 정도 되고요. 브릿지론이 18개, 땅을 샀는 게 18개 정도 되니까 여기는 그냥 경공매로 그냥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그 시공사를 교체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아, 뭐 연말에 뭐 오늘 진짜 이 우울한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네. 저희 이제 바로 다음 주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제 굿모닝 인포맥스 2부에 오늘 이제 마지막을 이제 소장님께서 네. 장식을 해주시는데 네네. 뭐 올해를 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으시고 또 내년은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각이 진짜 반반이거든요. 올랐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야, 아직도 마이너스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두 가지 말이 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올 초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2022년 12월. 그때하고 비교해보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상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통계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면 하락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굉장히 혼조된 시장이다. 1월보다는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럼 2024년 어떻게 되느냐? 2024년이 가장 중요한데 네. 뭐 장밋빛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지금 미국이 3차례 인하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미국이 3번 내린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면 한 번, 2번은 내릴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하반기에 내릴 거야. 저같이 저는 하반기에 내린다고 생각하는데 또 일부는 아니야 상반기에 내릴 거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 상반기에 한 번은 내린다면 하반기에 또 내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 2번 정도 내린다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최근 대출금리는 또 빨리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정금리가 지금 3%대로 내려왔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채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먼저 좀 내려왔고요. 변동금리도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내려온다면 아무래도 구매 능력이 좋아지고요. 투자 심리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반등하는데 또 힘을 보탤 이게 수도 이제 있고요. 추세적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신생아 대출도 27조 원 정도 나오고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보합으로 가느냐, 소폭 상승을 하느냐, 아니면 살짝 내려오느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역시 금리가 관건이네요. 금리가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소장님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소장님 내년에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